저 여자가 아버지의 진짜 딸이라고요? 장례식장 안은 순식간에 얼어붙었다. 큰아들의 외침은 곡소리보다 더 날카롭게 퍼져나갔고 마치 유리창이 깨지는 소리처럼 정적을 산산조각냈다. 하얀 국화꽃향이 코끝을 찌르는 가운데 검은 양복 차림의 조문객들이 서로 얼굴을 바라보며 술렁였다. 누군가는 입을 가리키며 작은 탄식을 흘렸고 누군가는 급히 휴대폰을 꺼내들었다. 뭐라고? 설마 그게 속삭임들이 물결처럼 번져나갔다. 나는 차갑게 굳은 얼굴로 모두의 시선을 받아냈다. 수백 개의 눈동자가 나를 향해 있었지만 나는 한 걸음도 물러서지 않았다. 아버지의 영정 앞에서 그의 차가운 미소를 등에 지고 서서 그리고 단호하게 말했다. 그래, 내 아버지가 내 아버지이기도 하다. 침묵. 심장 소리만이 귓가에 울렸다. 그 순간 어머니로 불리던 여인이 비명을 질렀고 큰아들이 주먹을 쥔 채 내게 달려들었다. 조문객들이 일어서며 웅성거렸고 어디선가 카메라 플래시가 번쩍이기 시작했다. 이게 무슨 소리야? 당장 나가! 장내는 순식간에 혼돈으로 휩싸였다. 국화꽃 화환이 넘어지고 의자가 부딪히는 소리와 고성이 뒤섞였다. 그 소용돌이 속에서도 나는 꿋꿋이 서 있었다. 아무도 내가 떨리는 손을 주먹 쥔 채 숨기고 있다는 걸 알지 못했다. 이 자리에 서기까지 나는 도대체 어떤 길을 걸어왔던가. 그리고 기억은 몇 달 전 그날 밤으로 거슬러 올라갔다. 병실의 형광등이 불규칙하게 깜빡이던 그 운명적인 첫 만남의 순간으로 딸아, 서울 강남의 초호화 병원 VIP 병동. 마치 호텔 스위트룸을 방불케 하는 개인 병실. 바닥에서 천장까지 이어진 통유리창 너머로 한강이 내려다 보였다. 네온사인 불빛들이 강물 위에서 반짝이며 흘러가고 늦은 밤 도시의 숨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다. 나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소독약 냄새와 고급 방향제가 뒤섞인 공기가 폐 속 깊이 스며들었다. 손목의 시계가 밤 11시를 가리키고 있었다. 문을 열자 경보음이 작게 울렸다. 간병사 서진입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침대에 누워있는 남자. 한성그룹 회장 한도영. 대한민국 굴지의 재벌 회장이자 지금은 온갖 의료 장비에 둘러싸여 겨우 숨을 이어가고 있는 70대 노인. 하지만 여전히 그의 존재감은 병실 전체를 압도하고 있었다. 그의 눈은 반쯤 감겨 있었지만 스치듯 날 바라보는 시선만큼은 여전히 칼날처럼 예리했다. 마치 상대방의 속마음까지 꿰뚫어 보려는 듯한 쉰 목소리가 정적을 가르며 흘러나왔다. 누구지? 나는 몸을 숙여 또박또박 대답했다. 회장님을 간병하게 된 서진이라고 합니다. 잠시간의 무거운 정적. 그는 대답하지 않고 천천히 고개를 돌려 창밖 어둠 속으로 시선을 던졌다. 그 작은 동작 하나에도 나는 여전히 이 세상을 내려다보는 잘 아는 자존심이 배어 있었다. 간병사가 필요할 만큼 내가 약해 보이나?
그의 목소리에는 자조와 분노가 뒤섞여 있었다. 짧은 한마디로 대화는 끝났다. 그는 다시 눈을 감고 나는 구석 의자에 조용히 앉았다. 첫날 밤이었다. 나는 거의 잠들지 못했다. 그런데 신기했다. 그를 처음 본 순간부터 왠지 모를 기시감이 들었다. 마치 어렴풋한 꿈속에서 본 얼굴 같은 설명할 수 없는 친숙함이. 새벽 3시쯤 그가 갑자기 중얼거렸다. 문물. 나는 벌떡 일어나 물컵을 들고 다가갔다. 그의 입술에 빨대를 대어주며 가까이서 본 그의 얼굴에서 나도 모르게 숨이 멎었다. 저 문매, 저 코끝의 작은 점, 거울 속 내 얼굴과 닮은 무언가가 있었다. 하지만 그 순간은 금세 지나갔고 나는 그것을 단순한 착각이라고 여겼다. 그때까지는. 그리고 나는 아직 알지 못했다. 그 낯선과 친숙함 사이의 아슬아슬한 경계선 위에 내 인생을 송두리째 비바꿀 진실이 숨어 있다는 것을. 처음 몇 주 동안 회장은 나를 철저히 거부했다. 아침마다 준비하는 미음 한 그릇에도 그는 고개를 돌려버렸고, 의사가 처방한 약을 권하면 날카로운 시선으로 인상을 찌푸렸다. 심지어 물을 떠다 드리려 다가가기만 해도 쉰 목소리로 내뱉곤 했다. 쓸데없이 요란스럽군. 난 혼자도 할 수 있어. 병실의 공기는 언제나 차가웠다. 에어컨이 돌아가는 소리와 각종 의료 장비의 기계음만이 정적을 채웠다. 그가 눈만 돌려도 간호사들이 숨을 죽였고 나 역시 발끝까지 바짝 긴장한 채 움직였다. 대화라고 할 만한 것은 전혀 없었다. 물 좀 드시겠어요? 약 드실 시간입니다. 됐다. 체온 재겠습니다. 건드리지 마. 이런 식이었다. 3주가 지나도록. 낮에는 그저 한치의 틈도 보이지 않는 차가운 권력자였다. 창밖을 바라보며 뉴스를 시청하거나 비서가 가져온 회사 서류를 침대에서 검토하는 그의 모습은 여전히 위험 있었다. 병원 가운을 입고 있어도 마치 대회의실에서 임원들을 호령하는 듯한 기세였다. 그러나 밤이 되면 달랐다. 깊은 밤 모든 조명이 꺼지고 복도의 발소리마저 사라질 무렵 그는 작은 신음소리를 내기도 했고 때로는 몸부림을 치듯 잠꼬대를 하기도 했다. 그런 밤이면 나는 구석 의자에서 졸지 않으려 애쓰며 그를 지켜봤다. 산소 포화도가 떨어지지 않는지, 호흡이 불규칙해지지는 않는지. 그런데 그날 밤이었다. 시계는 새벽 3시를 가리키고 있었다. 병실 안은 생명유지장치의 부드러운 불빛만이 희미하게 공간을 밝히고 있었고, 복도에서는 간간히 간호사의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다. 깊은 잠에 빠진 듯 보이던 회장이 갑자기 뒤척였다. 그러더니 희미하지만 분명한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연아야. 나는 그대로 얼어붙었다. 연화, 그것은 바로 내 어머니의 이름이었다. 순간 귀가 멍해지고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다. 손에 들고 있던 체온계가 떨어질 뻔했다. 어떻게 이분이 어머니의 이름을? 나는 숨을 죽인 채 그를 바라봤다. 그의 얼굴에는 평소 볼 수 없던 부드러운 표정이 스쳐 지나갔다. 마치 그리운 사람을 떠올리는 것처럼. 연아야, 미안하다. 또 다른 중얼거림. 이번에는 확실히 들었다. 미안하다라는 말까지. 내 손이 덜덜 떨리기 시작했다. 설마 그럴 리는. 하지만 의심의 씨앗은 이미 뿌려졌다. 어머니는 내가 어렸을 때 단 한 번도 내 아버지에 대해 말해준 적이 없었다. 아빠는 없다고만 했을 뿐. 내가 아무리 물어봐도 슬픈 표정으로 고개만 저었다.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에서 가장 권력 있는 남자가 어머니의 이름을 부르고 있었다. 새벽 공기가 갑자기 차갑게 느껴졌다. 아침이 되자 회장은 다시 차가운 권력자로 돌아와 있었다. 마치 어젯밤의 일은 꿈이었던 것처럼. 오늘 아침 컨디션은 어떠신가요? 내 목소리가 평소보다 떨리는 것을 감출 수 없었다. 그는 날카로운 시선으로 나를 바라봤다. 그리고 오랜 침묵 끝에 물었다. 너 성이 뭐지? 갑작스러운 질문이었다. 지금까지 한 번도 내 개인적인 것에 대해 묻지 않았던 그가. 서서진입니다. 성 말이야, 성. 서씨입니다. 순간 그의 얼굴이 미묘하게 변했다. 놀람도 확신도 아닌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다. 서진이라. 그는 내 이름을 천천히 되뇌었다. 마치 그 이름에 무슨 의미가 있는 것처럼. 그리고 나는 깨달았다.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다. 며칠 뒤 오후 나는 평소처럼 회장의 손을 따뜻한 물에 적신 수건으로 씻겨드리고 있었다. 그의 손은 세월의 무게를 고스란히 담고 있었다. 굵고 거친 손가락, 권력을 쥐고 휘둘렀던 세월의 흔적들. 그런데 손등을 닦던 중 나는 멈칫했다. 오래된 흉터가 있었다. 손등에 선명하게 남은 반달 모양의 하얀 상처 자국. 마치 어릴 때 심하게 넘어지면서 생긴 것처럼 세월이 흘러도 희미해지지 않은 상처였다. 순간 오래전 기억한 자락이 번개처럼 스쳐 지나갔다. 12살 여름, 어머니의 서랍장을 몰래 뒤지다가 낡은 가죽 지갑을 발견했었다. 그 안에는 누렇게 바랜 흑백 사진 한 장이 있었다. 사진 속 젊은 남자는 환하게 웃고 있었다. 20살 남짓해 보이는 그의 얼굴은 잘생겼지만 내 눈에 들어온 건 그의 손이었다. 어머니 어깨에 올린 그 손등에 반달 모양의 흉터가 똑같이 있었다. 엄마, 이 사람이 누구야? 어머니는 깜짝 놀라며 사진을 낚아채더니 화를 내며 서랍 깊숙이 숨겼다.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사람이야. 내가 알 필요 없어. 그리고 다시는 엄마 방을 뒤지면 안 돼. 그때는 이해하지 못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다. 눈앞에 있는 이 늙은 권력자와 사진 속 젊고 밝은 그 남자가 하나로 겹쳐졌다. 25년이라는 세월을
건너뛰어서 회장님, 내 목소리가 떨렸다. 그는 나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서 무언가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다. 며칠 후 또 다른 결정적 순간이 찾아왔다. 새벽 4시경 진통제의 영향인지 회장은 의식이 흐릿한 상태였다. 그런 그가 갑자기 낮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흥얼거리기 시작했다. 달아 밝은 달아. 우리 아기 잘 도착한다. 내 몸이 굳었다. 그 자장가는 내게 너무도 익숙했다. 어머니가 어린 시절 매일 밤 내 머리를 쓰다듬으며 불러주던 바로 그 노래였다. 특별한 멜로디는 아니었다. 하지만 어머니만의 독특한 리듬과 음조가 있었다. 2절에서 살짝 템포가 느려지고 마지막 잔다를 길게 늘려서 부르는 그 방식까지. 지금 회장이 부르는 자장가는 어머니의 것과 완전히 똑같았다. 사나 높은 사나. 우리 아기 꿈꾸고 있네. 2절까지 어머니가 부르던 바로 그 방식으로 내 눈에서 뜨거운 것이 흘러내리기 시작했다. 나는 재빨리 손등으로 눈물을 훔쳤지만 가슴 속에서는 거대한 파도가 일고 있었다. 어떻게 똑같을 수가 있지? 우연일 리는 없어. 그날 밤 나는 잠들지 못했다. 의자에 앉아 잠든 척하며 그를 바라봤다. 그의 평온한 숨소리가 들렸다. 달빛이 창문을 통해 들어와 그의 얼굴을 비췄다. 그 순간 나는 확실히 보았다. 그의 코끝, 나와 똑같은 작은 점이 있었다. 그의 귀 모양, 내 귀와 닮은 둥근 형태였다. 심지어 잠들었을 때의 표정까지도 어머니가 늘 말하던 내 어린 시절 잠버릇과 똑같았다. 이분이 정말 내 아버지일지도 모른다. 의심은 이제 확신이 되어가고 있었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웠다. 만약 정말 그렇다면 왜 25년 동안 나를 버려두신 걸까? 어머니와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그리고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떻게 이 진실을 마주해야 할까? 다음 날 나는 집에서 어머니의 유품을 다시 뒤져보았다. 오래된 서랍장 맨 아래 칸, 먼지 쌓인 상자 속에서 어머니의 일기장을 발견했다. 25년 전 날짜로 적힌 마지막 글귀가 눈에 들어왔다. 도영이는 이제 다른 세계의 사람이 되었다. 우리 진이를 위해서라도 나는 그를 잊어야 한다. 하지만 진이의 눈에서 그를 본다. 진이의 웃음에서 그의 목소리를 듣는다. 어떻게 완전히 잊을 수 있을까? 도영, 한도영. 마지막 퍼즐 조각이 맞춰졌다. 시간은 묘하게 사람 사이의 벽을 허무는 힘이 있었다. 처음엔 단 한 마디조차 건네지 않던 회장이 언제부터인가 내 목소리에 미묘한 반응을 보이기 시작했다. 그것은 작고 조심스러운 변화들이었지만 매일 그 곁에서 지내는 내게는 선명하게 느껴졌다. 아침마다 신문을 읽어드리면 눈을 감은 채로도 중요한 대목에서 고개를 끄덕였다. 약을 건네면 예전처럼 인상을 찌푸리거나 거부하지 않고 묵묵히 받아서 삼켰다. 가장 큰 변화는 그의 눈빛이었다. 예전처럼
날카롭게 경계하던 시선이 아니라 때로는 호기심 어린, 때로는 그리운 듯한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곤 했다. 어느 월요일 오후 나는 평소처럼 경제신문을 펼치고 있었다. 회장님, 오늘은 국회가 또 시끄럽네요. 재정법안 때문에 여야가 밤새 공방을 벌였다고 합니다. 내가 기사를 읽으며 중얼거리자 회장은 낮게 웃음을 흘렸다. 그 소리는 오래간만에 듣는 인간적인 웃음이었다. 정치란 원래 시끄러운 법이지. 권력은 늘 욕심으로 무너진다.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쉰 기운이 감돌았지만 그 속에는 오래된 경험과 지혜가 담겨 있었다. 한국 경제를 주름잡아온 사람만이 할 수 있는 통찰이었다. 회장님은 그런 권력 다툼을 많이 보셨겠네요. 많이. 그런 걸로는 부족하지. 그는 창밖을 바라보며 계속했다. 내가 처음 사업을 시작했을 때는 오공화국이었어. 그때부터 지금까지 대통령이 몇 명 바뀌었는지 세어본 적 있나? 그의 말에는 체념과 달관이 섞여 있었다. 돈과 권력 사이에서 줄타기를 해야 하는 게 기업인의 숙명이지. 하지만 그 과정에서 그는 말을 멈췄다. 마치 하고 싶은 말이 더 있지만 참고 있는 것 같았다. 그날 이후로 우리 사이의 공기는 확연히 달라졌다. 점심시간이 되면 그는 오늘 메뉴는 뭐냐고 물었고 내가 미음과 달쭉 중에 뭘 드릴까요? 라고 답하면 내가 정해라라고 했다. 예전 같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다. 어느 날 저녁 그는 갑자기 물었다. 너 가족은 있나? 어머니가 계셨는데 작년에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간병사 일을 하는 건가? 네. 어머니 병원비 때문에 시작했는데 이제는 이 일이 제게 맞는 것 같아요. 잠시 침묵이 흘렀다. 혼자 사는 건 외로울 텐데. 그의 목소리에서 동질감 같은 것이 느껴졌다. 마치 자신도 외로움을 잘 알고 있다는 듯한. 회장님은 외롭지 않으세요? 가족들이 자주 오시지만 그런 건 다른 얘기지. 그는 쓸쓸하게 웃었다. 가족이 많다고 외롭지 않은 건 아니야. 때로는 더 외로울 수도 있어. 깊은 밤이 되면 그의 말문이 더 많이 열렸다. 그는 과거 이야기를 들려주곤 했다. 처음 사업을 시작했던 때의 어려움, 첫 계약을 따냈을 때의 기쁨, 사업을 키워가며 잃어버린 것들. 젊었을 때는 성공이 전부인 줄 알았어. 더 높이 그것만 생각했지. 그의 목소리에는 후회가 묻어 있었다. 하지만 정작 꼭대기에 올라서니 허전하더라고. 내가 뭘 위해 이 모든 걸 했는지. 나는 조용히 듣고 있었다. 이런 깊은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처음이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회장님은 지금 무엇이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하세요? 오랜 침묵 후에 그가 답했다. 잃어버린 것들을 되찾는 일. 그게 가장 소중하지. 그 순간 그의 눈에서 깊은 슬픔을 읽을 수 있었다. 어느 날 밤 그는 갑자기 내게 물었다. 너는 아버지가 그립지 않나? 예상치 못한 질문에 나는 당황했다. 글쎄 없는 걸 그리워할 수는 없잖아요. 어머니는 아버지에 대해 아무 말도 안 해주셨거든요. 그랬구나. 그의 목소리가 더욱 쉬었다.
아버지라는 존재가 어떤 건지 궁금하긴 했어요. 다른 아이들처럼 아빠를 부를 수 있다면 어떨지. 그 순간 그의 눈에서 눈물이 스르르 흘러내렸다. 나는 그 눈물을 본 순간 확신했다. 그리고 나는 아직도 알지 못했다. 내 앞에 앉아 있는 이 남자가 25년 동안 잃어버린 딸을 그리워하며 똑같은 눈물을 흘려왔다는 것을. 그날은 유독 회장의 식욕이 없어 보였다. 정성스럽게 준비한 죽을 몇 숟가락 떠먹다가 코크를 내려놓고는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다. 가을 비가 유리창을 적시며 흘러내리고 있었고 병실 안은 그 빗소리로 가득했다. 회장님, 입맛이 없으세요? 나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최근 며칠간 식사량이 선저히 줄어든 것이 걱정스러웠다. 병원 음식은 다 그런 거 아닌가? 맛이란 게 있어야지. 그는 여전히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그럼 회장님이 좋아하시는 음식이 있으시면 제가 만들어 드릴 수도 있어요. 의사 선생님께 말씀드려서. 이번에는 그가 나를 돌아보았다. 그의 눈에 잠깐 관심이 스쳤다. 내가 요리를 할 줄 아나? 네. 어머니께 배웠어요. 많이는 못하지만 기본적인 건 할 수 있어요. 그는 잠시 생각하는 듯 하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다. 뜨끈한 콩나물국. 그의 목소리가 갑자기 부드러워졌다. 마치 멀리 있는 무언가를 떠올리는 것처럼. 위에 김가루 살짝 얹은 거. 그게 젊었을 때 참 그리운 맛이었지. 나는 숨이 막혔다. 콩나물국 위에 김가루를 얹는 것. 그것은 어머니만의 특별한 방식이었다. 다른 사람들은 팔을 올리거나 그냥 두지만 어머니는 항상 김가루를 살짝 뿌려주었다. 진아, 김가루가 들어가야 제맛이야. 바다 냄새와 콩나물의 시원함이 어우러져서 정말 맛있단다. 어머니의 목소리가 귓가에 생생하게 들렸다. 저도요. 내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다. 어머니가 늘 그렇게 끓여주셨어요. 콩나물국에 김가루를 올려주시는 분은 저희 어머니밖에 못 봤는데. 그는 놀란 듯 나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서 뭔가 복잡한 감정들이 스쳐 지나갔다. 놀라움, 의심, 그리고 그리움. 몇 초간의 긴 침묵이 흘렀다. 빗소리만이 우리 사이의 정적을 채웠고 그 사이에 무언가 중요한 것이 공기 중에 떠다니고 있었다. 그래, 그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청소의 권위적인 톤이 사라지고 그냥 호기심 많은 한 사람의 목소리가 있었다. 어머니가 언제부터 그렇게 그려주셨지? 제가 어릴 때부터요. 어머니는 늘 말씀하셨어요. 이 요리법은 특별한 사람한테 배웠다고. 그런데 그 사람이 누구인지는 절대 말씀 안 해주셨거든요. 그 순간 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특별한 사람. 그는 그 말을 천천히 되뇌었다. 잠시 후 그는 희미한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그 미소는 기쁨보다는 복잡한 감정들이 뒤섞인 것이었다. 묘한 인연이군. 그의 말은 단순해 보였지만 그 속에는 25년간 묻어두었던 무언가가 숨어 있었다. 정말 묘한 인연이야.
그는 다시 창밖을 바라봤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냥 비를 보는 게 아니라 과거의 어떤 시간 속으로 빠져들어가는 것 같았다. 회장님, 괜찮으세요? 나는 걱정스럽게 물었다. 아니야, 괜찮아. 그냥 오래된 기억이 떠올라서. 그는 나를 다시 바라보며 말했다. 그 콩나물국 정말 만들어줄 수 있나? 물론이에요. 내일 의사 선생님께 말씀드려 볼게요. 고맙다. 그의 고맙다는 평소보다 훨씬 따뜻했다. 마치 단순한 감사가 아니라 더 깊은 의미가 담겨 있는 것처럼. 그날 밤 그는 평소보다 더 자주 뒤척였다. 깊은 잠에 빠진 줄 알았는데 갑자기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연아야, 우리 딸이 그 요리를 좋아했을 텐데. 나는 그 말을 들은 순간 심장이 멈출 것 같았다. 우리 딸이라는 말, 그리고 연화라는 이름, 모든 퍼즐 조각들이 하나씩 맞춰지고 있었다. 다음 날, 내가 직접 끓인 콩나물국을 들고 병실에 들어갔을 때 그의 눈에서 흘러내린 눈물을 보며 나는 마침내 확신하게 되었다. 며칠을 고민한 끝에 나는 마침내 결심했다. 그날 저녁 평소보다 조용한 병실에서 나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복도에서 들려오는 발걸음 소리마저 멀게 느껴졌다. 회장님, 그는 책을 읽던 것을 멈추고 나를 바라봤다. 저희 어머니 이야기를 해도 될까요? 그의 눈썹이 살짝 올라갔다. 하지만 거부하지는 않았다. 어머니는 참 특별한 분이셨어요. 나는 천천히 기억을 꺼내기 시작했다. 새벽이 되면 늘 저를 꼭 안고 밭으로 나가셨어요. 아직 해가 뜨기 전 이슬이 맺힌 풀잎들 사이로 걸어가시면서 그의 시선이 점점 강렬해졌다. 그리고 늘 같은 노래를 부르셨죠. 달아달아 밝은 달아. 우리 아기 잘도 잔다. 그 목소리가 참 따뜻했어요. 그 순간 회장의 눈빛이 크게 흔들렸다. 그는 마치 27년 전 어떤 기억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것처럼 눈을 감았다가 다시 떴다. 갑자기 그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그 손이 천천히 움직여서 내 손을 찾더니 꼭 잡았다. 그의 손은 차갑고 거칠었지만 그 안에서 따뜻한 무언가가 전해져 왔다. 왜?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내가 처음 가르쳐 준 거야. 숨이 멎을 것 같았다. 연아가 옆에서 따라 불렀었지. 처음엔 박자도 틀리고 가사도 헷갈렸는데 몇 번 들려주니까 금세 외워서. 그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고 눈가에 눈물이 맺히기 시작했다. 그때 연아가 나중에 아이가 생기면 이 노래를 불러줘야겠어라고 했었지.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25년간 가슴 속에 묻어두었던 궁금증과 최근 몇 주 동안 확신으로 변해가던 모든 것들이 목구멍까지 올라왔다. 회장님, 내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정말 어머니를 아세요? 긴 침묵이 흘렀다. 그는 내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마치 내 영혼 깊숙한 곳까지 들여다보려는 듯이 응시했다. 너는 그의 목소리가 메말라 있었다. 너는 누구지? 왜 이렇게 익숙하지? 그 질문에서 나는 확신했다. 그도
나와 같은 느낌을 받고 있었다는 것을. 나는 입술을 깨물며 결심했다. 이제 더 이상 돌아갈 수 없는 지점에 와 있었다. 저는 서진입니다. 한 글자, 한 글자가 무겁게 느껴졌다. 김연아의 딸이에요. 그 순간이었다. 그의 눈동자가 크게 흔들리더니 마치 지진이 일어난 것처럼 온몸이 떨리기 시작했다. 뭐라고? 그는 내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봤다. 내 눈, 내 코, 내 입술을 마치 오래된 기억과 대조해 보는 것처럼 이윽고 굵은 눈물이 그의 눈가에서 흘러내리기 시작했다. 다진아, 그 이름을 부르는 그의 목소리에는 25년간 쌓인 그리움이 모두 담겨 있었다. 내 진아, 내 딸. 그는 내 손을 두 손으로 꼭 감쌌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그의 목소리는 울음으로 번졌다. 한국 경제를 후령해온 그 강철 같은 남자가 아이처럼 울고 있었다. 아빠가 너무 늦었구나. 나도 참을 수 없었다. 25년간 궁금했던 아버지, 그리고 어머니가 그토록 그리워했던 그 사람이 바로 눈앞에 있었다. 아버지, 내 입에서 처음으로 나온 그 단어. 아버지, 두 번째는 더 확실했다. 그날 이후 모든 것이 바뀌었다. 그는 나를 서진 씨가 아닌 진아라고 불렀다. 어머니만이 내게 속삭이던 그 이름. 그 이름을 부를 때마다 그의 목소리에는 부성애가 가득했다. 진아, 오늘 컨디션은 어때? 진아, 밖에 비 오는 소리 들리니? 진아, 내가 좋아하는 음식이 뭐지? 차가웠던 병실 공기는 그날부터 조금씩 따뜻하게 변해갔다.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다. 이것은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25년간 쌓인 시간의 벽과 그를 둘러싼 가족들의 견제, 그리고 우리가 함께 마주해야 할 현실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순간만큼은 완벽했다. 아버지와 딸이 마침내 서로를 찾은 그 순간은 회장의 건강은 하루하루 악화되고 있었다. 그날 오후 그는 힘겹게 말했다. 목소리는 바람 빠진 풍선처럼 약했지만 그 안에 담긴 의지만큼은 강철처럼 단단했다. 검사해라. 한 글자 한 글자가 간신히 목구멍을 넘어왔다. 모든 걸 밝히자. 나는 그의 손을 두 손으로 꼭 잡았다. 그 손은 차갑고 떨리고 있었지만 여전히 내게는 가장 따뜻한 온기였다. 아버지. 굳이 그러실 필요 없어요. 우리끼리만 알아도. 안 돼. 그는 고개를 저었다. 너를 내 딸로 세상에 당당히 알려야 해. 그래야 내가 보호받을 수 있어. 그의 눈가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25년 동안 못 해준 게 너무 많아. 이제라도 아버지 노릇을 해야겠어. 며칠 뒤 병실은 마치 법정처럼 엄숙한 분위기에 휩싸였다. 의료진과 변호사, 공증인이 한쪽에 서 있었고 가족들은 다른 쪽에 모여 있었다. 그들의 얼굴에는 긴장과 적대감이 동시에 어려 있었다. 큰 며느리 민혜진은 명품 핸드백을 꼭 쥐며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이런 쇼까지 해가면서 정말 대단하네요. 재미는 팔짱을 끼고 벽에 기댄 채 나를 노려봤다. 아버지가 얼마나 약해지셨으면 저런 사기극에도 넘어가시는지. 나는 그들의 시선을 받으며 가슴이 쪼그라들었다. 하지만 회장이 내 손을 꼭 잡아주는 것을 느끼며 용기를 냈다. 의료진이 먼저 내게 다가왔다. 간단한 검사입니다. 입 안쪽을 살짝 채취하겠습니다. 하얀 면봉이 내 뺨 안쪽을 부드럽게 스쳤다. 차가운 촉감이었지만 이것이 내 인생을 바꿀 수도 있는 순간이라는 생각에 손이 떨렸다. 채취 완료했습니다. 의사의 말이 정적 속에 메아리 쳤다. 곧이어 회장의 차례였다. 그는 힘겹게 입을 벌렸고 의사가 조심스럽게 구강 점막을 채취했다. 바로 그 순간 재민이 비웃듯 중얼거렸다. 어차피 다 조작일 거야. 간병인 주제에 아버지를 속이려 하다니. 그 뻔뻔함이 대단해. 지우도 거들었다. 이런 연극에 끌려다니는 아버지를 보니 참 안쓰럽네. 그들의 말이 내 가슴에 비수처럼 박혔다. 나는 입술을 깨물고 참았다. 하지만 회장은 눈을 감은 채 낮고 위험 있는 목소리로 말했다. 잠자코 있어라. 병실이 순식간에 조용해졌다. 결과가 모든 걸 말해줄 것이다. 검체는 엄중하게 봉인되어 국내 최고 수준의 유전자 검사 기관으로 보내졌다. 그 후 며칠 동안 나는 초조하게 결과를 기다렸다. 밤낮 없이 병실을 지키면서도 마음은 시계추처럼 불안과 확신 사이를 오갔다. 병실 창문 너머로 새벽이 오고 저녁이 지나갔다. 그 사이 회장의 상태는 더욱 악화되었지만 그는 결과가 나올 때까지 버텨보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만약 이게 사실이 아니라면? 가끔 그런 생각이 들 때면 가슴이 얼어붙었다. 내가 모든 걸 착각한 거라면? 단순한 우연의 일치였다면? 하지만 동시에 그의 손을 잡을 때마다 느끼는 그 따뜻함과 익숙함이 내 의심을 부정했다. 25년간 그리워했던 아버지의 체온이 분명히 그곳에 있었다. 마침내 일주일 후 결과지가 도착했다. 그날 오후 2시 병실에는 공증인과 의사, 변호사, 그리고 가족들이 모두 모였다. 마치 역사적 순간을 지켜보는 증인들처럼 의사가 흰 봉투를 조심스럽게 뜯었다. 종이가 찢어지는 소리조차 크게 들렸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그 종이에 집중되었다. 의사가 안경을 고쳐 쓰고 천천히 읽기 시작했다. 한성의료원 유전자 검사 결과서입니다.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정적이었다. 피검사자 한도영과 피검사자 김서진의 부녀 관계 확률은 그가 잠시 멈췄다. 그 순간이 영원처럼 길게 느껴졌다. 99.9999%입니다. 순간 병실이 얼어붙었다. 그 후 몇 초간의 완전한 정적이 흘렀다. 마치 세상이 멈춘 것 같았다. 그리고 폭발했다. 재민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며 소리쳤다. 말도 안 돼. 이건 조작이야. 돈으로 매수한 거지. 그의 얼굴은 분노로 붉어져 있었다. 지우는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 벽에 기댔다. 그럴 리가 없어. 그럴 리가 없다고. 막내주는 손으로 머리를 감싸쥐고 중얼거렸다. 우리가
우리가 속은 거야. 완전히 속았어. 민혜진은 핸드백을 바닥에 떨어뜨리고 말았다. 이런 일이 어떻게? 하지만 진실은 더 이상 부정할 수 없었다. 과학이 그리고 숫자가 모든 것을 증명했다. 나는 대한민국 최대 재벌 한성그룹 회장 한도영의 친딸이었다. 그 혼란 속에서 회장은 조용히 웃고 있었다. 눈을 감고 흐느끼듯 웃음을 흘리면서 굵은 눈물이 볼을 타고 내려왔다. 연아야, 그는 천장을 바라보며 속삭였다. 드디어 우리 딸을 찾았구나. 그의 손이 내 손을 꼭 쥐었다. 그 순간 나는 온 세상이 바뀐 것을 느꼈다. 더 이상 나는 고아가 아니었다. 더 이상 나는 홀로가 아니었다. 나는 한도영의 딸이었다. DNA 검사 결과가 발표된 지 사흘이 지났다. 그 사이 회장의 상태는 급속도로 악화되었다. 그런데 그날 오후 회장이 갑자기 의식을 또렷하게 차리더니 간병사를 불렀다. 변호사를 불러라. 그리고 공증인도. 회장님, 지금은 안정을 취하셔야. 지금 아니면 안 돼. 그의 목소리에는 마지막 남은 의지가 모두 담겨 있었다. 내가 할 일이 남아 있어. 1시간 후 병실은 긴장으로 가득 찼다. 변호사와 공증인이 서류 가방을 들고 들어왔고 가족들이 하나둘씩 모여들었다. 그들의 얼굴에는 불안과 적대감이 뒤섞여 있었다. 재미는 문 앞에서부터 신경질적으로 말했다. 아버지가 지금 무슨 상태인데 이런 일을 시키는 거야? 지우도 걱정스런 표정으로 다가왔다. 아버지, 몸이 안 좋으시니까 나중에. 하지만 회장은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다. 내 유언장을 고치겠다. 그 순간 병실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재민이 가장 먼저 반응했다.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며 소리쳤다. 아버지, 지금 정신이 온전하시지 않잖아요. 그의 목소리는 절망과 분노로 떨리고 있었다. 진통제와 약물 때문에 판단력이 흐려지신 거예요. 저 여자의 농간에 넘어가신 겁니다. 지우도 눈물을 글썽이며 아버지의 침대 곁으로 달려왔다. 아버지, 이렇게 하시면 가문이 무너져요. 한성그룹이 망하게 돼요. 제발 다시 생각해주세요. 막내주는 멍한 표정으로 서 있다가 갑자기 무릎을 꿇고 애원했다. 아버지, 저희가 뭘 잘못했나요? 평생 아버지 말씀만 듣고 살았는데 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큰 며느리 민혜진은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이런 상황에서 내린 결정이 법적으로 유효한지 의심스럽네요. 회장님의 정신 상태를 고려하면. 하지만 회장은 떨리지만 확고한 손짓으로 그들의 말을 막았다. 내 정신은 그 어느 때보다 또렷하다. 그의 목소리는 약했지만 그 안에는 30년간 그룹을 경영해온 카리스마가 여전히 살아 있었다. 이 순간을 위해 버텨온 것이다. 변호사가 준비해온 유언장 서류를 펼쳤다. 회장님, 정말로 진행하시겠습니까? 한번 서명하시면 되돌릴 수 없습니다. 진행해야. 공증인이 먼저 신분을 확인하고 의사가 회장의 정신 상태를 점검했다. 한도영 회장님의 의식은 명료하며 자의로 의사결정을 내리고 계십니다. 의사의 증언이 끝나자 회장은 떨리는 손을 들어 올렸다.
변호사가 도장을 그의 손에 쥐어주었다. 내 재산과 회사 지분의 절반은 그는 한 글자 한 글자에 온 힘을 쏟아 말했다. 서진에게 물려준다. 꽝. 도장이 서류 위에 찍혔다. 그 순간 한국 재벌사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었다. 순간 경실은 아비규환이 되었다. 재민은 이를 악물며 주먹을 쥐었다. 이건 말도 안 돼. 지우는 치를 떨며 눈물을 펑펑 흘렸다. 우리가 뭐가 되는 거예요? 평생 아버지를 위해 살았는데 주는 벽에 머리를 박으며 중얼거렸다. 끝났어. 모든 게 끝났어. 민혜진은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중얼거렸다. 20년을 이 집을 위해 살았는데 하지만 이미 늦었다. 서류는 완성되었고 공증도 끝났다. 모든 법적 절차가 끝난 후 회장은 힘겹게 몸을 돌려 나를 바라봤다. 그의 눈빛은 이제 더 이상 냉혹한 재벌 회장의 것이 아니었다. 한 남자가, 한 아버지가 자식에게 마지막으로 전하는 간절하고 애틋한 눈빛이었다. 서진아, 그의 목소리는 이제 속삭임에 가까웠다. 이제는 놓지 마. 내가 평생 지키지 못한 걸 내가 이어받아야 해. 나는 그의 말에 눈물이 쏟아져 나왔다. 아버지, 무슨 말씀을 아직 괜찮으실 거예요? 아니야. 이제 진짜 끝이야. 그는 내 손을 두 손으로 꼭 감쌌다. 하지만 후회는 없어. 너를 찾았으니까 연화에게 미안하다고 전해줘. 아버지, 내가 있어서 다행이야. 내 마지막이 이렇게 따뜻할 줄은. 그는 마지막으로 미소를 지었다. 그 미소 속에는 30년의 고독, 25년의 그리움, 그리고 단 며칠간의 행복이 모두 담겨 있었다. 그리고 그 순간이었다. 생체 신호 모니터의 선들이 점점 평평해지기 시작했다. 삐삐삐, 삐삐삐. 불규칙하던 심전도가 길게 늘어졌다. 삐. 병실이 정적에 잠겼다. 간호사들이 다급히 뛰어들었고 의사들이 응급처치를 시도했지만 모든 것이 이미 늦었다. 나는 그의 손을 붙잡은 채 울부짖었다. 아버지, 아버지. 하지만 대답은 돌아오지 않았다. 대한민국을 움직여온 마지막 거물이자 내 생애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만난 아버지는 그렇게 조용히 세상을 떠났다. 한성그룹 한도영 회장의 장례식은 마치 국가 행사처럼 치러졌다. 빈소 입구부터 줄지어 선 조화들이 건물 밖까지 이어져 있었고 경호원들이 삼엄하게 경비를 서고 있었다. 재계의 거물들이 하나둘씩 모여들었다. 주요 언론사의 임원들까지 모두가 검은 정장과 드레스를 입고 침중한 표정을 짓고 있었지만 그들의 눈동자에는 호기심과 계산이 번뜩였다. 한성그룹 후계 구도가 어떻게 될까? 큰아들이 당연히 이어받겠지? 그런데 요즘 소문이 카메라 플래시가 쉴 새 없이 번쩍였다. 장례식장이라기보다는 기자회견장 같은 분위기였다. 슬픔보다는 긴장과 호기심, 그리고 다음에
벌어질 일에 대한 기대감이 장내를 가득 메우고 있었다. 오후 2시 공식적인 유언 발표 시간이 되었다. 하얀 국화꽃으로 둘러싸인 영정 앞에서 한성그룹의 법무 담당 이사가 마이크를 잡았다. 고인의 유지에 따라 유언장을 공개하겠습니다. 웅성거리던 소음이 일순간 멈췄다. 수백 명의 조문객들이 숨을 죽이고 기다렸다. 공증인이 천천히 봉인된 유언장을 펼쳤다. 종이가 바스락거리는 소리조차 크게 들렸다. 비상 속인 한도영은 그가 잠시 멈췄다. 마치 이 순간의 무게를 느끼는 것처럼. 날 서진에게 한성그룹 지분과 개인 재산의 절반을 상속한다. 순간 장례식장이 얼어붙었다. 그 후 몇 초간의 완전한 정적. 마치 시간이 멈춘 것 같았다. 그리고 터졌다. 뭐라고? 딸이라고? 서진이 누구야? 술렁임이 물결처럼 번져나갔다. 조문객들의 눈이 일제히 내게로 쏠렸다. 카메라들이 나를 향해 돌아서고 플래시가 폭풍처럼 터져댔다. 저 여자가 딸이라고? 간병인 아니었나? 그럼 지금까지 뭐였던 거야? 속삭임들이 파도처럼 번져갔다. 어떤 사람들은 충격으로 입을 벌린 채 서 있었고, 어떤 사람들은 급히 휴대폰을 꺼내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기 시작했다. 그 순간 큰아들 재민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거짓말이다. 그의 외침이 장례식장을 가득 채웠다. 저 여자는 아버지를 속인 간병인일 뿐이다. 이건 조작된 유언장이야. 그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다. 42년간 후계자로 준비해온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둘째, 지우는 손가락으로 나를 가리키며 소리쳤다. 아버지의 재산을 노린 거지 말쟁이. 감히 이 가문을 욕구이다니. 그의 목소리는 시스테리로 변해가고 있었다. 막내주는 아직 술이 덜 깬 듯한 얼굴로 울부짖었다. 우린 다 속았어. 이건 사기야. 완전한 사기라고. 큰 며느리 민혜진은 창백한 얼굴로 중얼거렸다. 20년이야. 내가 20년을 이 집을 위해. 나는 수백 개의 시선과 카메라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았다. 천천히 그리고 분명하게 입을 열었다. 당신들이 아버지 옆에서 지킨 건 사랑이 아니었어요. 내 목소리가 마이크를 통해 장례식장 전체에 울려 퍼졌다. 그저 돈과 권력에 대한 탐욕뿐이었죠. 아버지는 그걸 다 알고 계셨어요. 재민이 주먹을 쥐며 소리쳤다. 뭘 안다는 거야? 내가 뭘 안다고? 아버지가 25년간 그리워하신 딸의 마음을 안다고 해요. 나는 침착하게 답했다. 당신들은 한 번도 아버지를 한 사람으로 본 적이 없었어요. 그저 권력과 돈의 근원으로만 봤죠. 그 순간부터 장례식장은 완전한 혼돈에 빠졌다. 언론인들이 나를 향해 몰려와 마이크를 들이댔다. 정말 한도영 회장의 딸이 맞습니까? DNA 검사는 언제 했습니까? 한성그룹 경영에 참여할 계획이 있습니까? 친척들과 조문객들은 서로를 붙들고 수근거렸다. 그럼 정말 숨겨진 딸이 있었다는 건가? 이제 한성그룹은 어떻게 되는 거지? 주식 시장이 어떻게 반응할까? 재계 인사들도 강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예상했던
평범한 후계 구도가 완전히 뒤바뀐 상황이었다. 공증인이 소음을 가라앉히려 했지만 소용없었다. 유 원장은 모든 법적 절차에 따라 작성되었으며 효력은 즉시 발휘됩니다. 그의 목소리도 웅성거림에 묻혔다. 재미는 결국 나에게 달려들려 했다. 내가 감히 우리 가문을 무너뜨려. 이 사기꾼아. 그러나 경호원들이 재빨리 가로막았다. 선생님, 진정하십시오. 지우는 바닥에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다. 우리가 뭐가 돼 우리는 뭐가 되는 거야. 주는 의자를 발로 차며 몸부림쳤다. 이건 말도 안 돼. 아버지가 그럴 리 없어. 민혜진은 벽에 기대서서 허탈한 웃음을 흘렸다. 모든 게 끝났네. 나는 이 모든 혼돈 속에서도 차분하게 말을 이어갔다. 이건 제가 원한 자리가 아니에요. 내 목소리가 점점 커졌다. 하지만 아버지가 남기신 마지막 뜻입니다. 25년 동안 찾지 못했던 딸에게 주신 마지막 선물이에요. 나는 영정 사진을 바라보며 말했다. 아버지, 약속했잖아요. 지키겠다고. 그 순간 장례식장은 울음과 분노, 카메라 플래시와 고성, 그리고 충격과 혼란이 뒤섞인 완전한 소용돌이에 휩싸였다. 한국 재벌사의 새로운 한 페이지가 쓰여지고 있었다. 숨겨진 딸의 등장, 기존 후계자들의 몰락, 그리고 앞으로 벌어질 치열한 권력 다툼. 모든 것이 이 순간부터 시작되었다. 장례식장에서의 폭로는 마치 댐이 터지듯 세상으로 흘러나갔다. 다음 날 아침 모든 신문과 포털 사이트 메인 화면이 내 이야기로 도배되었다. 재벌 회장 25년간 숨겨둔 딸, 경영권 절반 상속받아, 한성그룹 후계 구도 대혼란 형제들 거세게 반발, 간병사였던 숨겨진 딸, 하루 만에 재벌가 상속자로. 케이블 뉴스 채널들은 하루 종일 이 소식만 다뤘다. 전문가들이 나와서 상속법을 해설하고 한성그룹의 지배구조를 분석했다. 내 과거를 파헤치려는 기자들이 어머니가 살던 동네까지 찾아갔다는 소식도 들려왔다. 그리고 48시간 후 검찰이 움직였다. 검찰청 브리핑룸. 한성그룹 계열사를 통한 불법 자금 조성 의혹으로 한재민 상무를 긴급 수배합니다. 검사의 발표가 끝나자 기자들이 일제히 손을 들었다. 수배 용의자의 혐의는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해외 비자금 계좌 조성, 횡령, 그리고 배임 혐의입니다. 규모는 약 3천억 원으로 추정됩니다. 순간 브리핑룸이 술렁였다. 재민은 이사회 장악을 위해 수년간 계열사 자금을 빼돌려왔던 것이다. 명목상으로는 해외 투자였지만 실제로는 자신의 정치적 영향력 확대와 개인 재산 불리기에 사용했다. 수배령이 내려진 지 6시간 후 인천공항에서 그는 체포되었다. 한재민 씨, 혐의를 인정하십니까? 공항 게이트 앞에서 수갑을 찬 그의 모습이 생중계되었다. 정장은 구겨져 있었고 며칠 면도하지 않은 얼굴은 초췌해 보였다. 이건 모두 조작된 거다. 그는 카메라를 향해 소리쳤다. 저 여자가 나타나고 나서 모든 게 꼬이기 시작했어. 이건 음모야.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공항의 웅성거림에 묻혔다. 42년간 후계자로 준비해온 모든 것이 하루 만에 무너진 순간이었다. 막내 준의 몰락은 가장 비참했다. 원래부터 술과 도박에 빠져 있던 그는 아버지의 죽음과 유언장 공개 이후 완전히 통제력을 잃었다. 막내도 결국 알코올 중독으로 쓰러져 병원 응급실로 실려가는 그의 모습이 뉴스에 나왔다. 의식을 잃고 들것에 실린 그의 얼굴은 부어 있었고 정맥에는 링거가 꽂혀 있었다. 의사의 진단은 충격적이었다. 간 수치가 위험 수준입니다. 지속적인 음주로 인한 간경화, 초기 증상이 보입니다. 중환자실 앞에서 그는 기자들에게 중얼거렸다.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 그의 목소리는 기력이 없었다. 형들은 적어도 능력이 있었잖아. 나는 뭐야? 그냥 한성그룹의 막내일 뿐이었어. 기자가 물었다. 그럼 아버지의 결정을 인정하시는 건가요? 인정? 뭘 인정해? 난 이미 아무것도 아니야. 그는 허탈하게 웃었다. 저 여자가 나타나든 안 나타나든 난 결국 이렇게 됐을 거야. 큰 며느리 민혜진은 끝까지 저항했다. 그녀는 유력 정치인들과 손을 잡고 내게 불리한 여론을 조성하려 했다. 인터넷에 악성 댓글을 조직적으로 달게 하고 내 과거를 왜곡해서 유포하려 했다. 하지만 그 모든 증거가 검찰에 넘어갔다. 통화 녹취가 공개되었다. 서진이라는 여자 완전히 매장시켜야 해. 돈은 얼마든지 줄게. 인터넷 여론 조작은 우리 전문이니까 걱정 마세요. 좋아. 그 여자가 한성그룹에 발붙이지 못하게 만들어. 자금 내역까지 상세하게 공개되었다. 총 50억 원이 여론 조작업체와 일부 언론사에 흘러들어갔다. 기자회견장에서 그녀는 마지막까지 저항했다. 모두 저 여자가 우리를 파멸시킨 거예요. 그녀의 목소리는 시스테리에 가까웠다. 저 여자가 나타나지만 않았더라면 우리 가족은 평화롭게 살았을 텐데. 하지만 기자들의 야유가 쏟아졌다. 그럼 여론 조작은 누가 지시한 건가요? 50억 원은 어떻게 조달한 겁니까? 민혜진은 더 이상 대답할 수 없었다. 한 달 만에 모든 것이 끝났다. 한때 황금 가문이라 불리던 한도영의 자식들은 하나같이 추악한 민낯을 드러내며 몰락했다. 언론은 연일 나를 주목했다. 숨겨진 딸, 한성그룹의 새로운 주인으로 부상. 형제들의 몰락 속에서 홀로 살아남은 상속자. 25년 만에 복귀. 새로운 한성그룹 시대 열리나. 화려한 스포트라이트 속에서도 내 마음은 전혀 가볍지 않았다. 한성그룹 회장실에 혼자 앉아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무너져 내리는 형제들의 비명과 눈물이 아직도 생생했다. 나를 향한 원망의 시선들, 저 여자만 나타나지 않았더라면이라는 절규들이 귀에서 떠나지 않았다. 내가 원한 건 복수가 아니었다. 단지 아버지를 만나고 싶었을 뿐이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나는 한 가문을 무너뜨렸다. 이게 내가 치러야 할 대가인 걸까? 책상 위에 놓인 아버지의 마지막 편지를 다시 펼쳤다. 진아,
내가 이 자리에 앉을 때쯤이면 많은 상처를 받았을 것이다. 하지만 기억해야. 진짜 가족은 피로 이어진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이어진 것이다. 나는 편지를 가슴에 꼭 안고 눈을 감았다. 이제 정말로 새로운 시작이었다. 검찰 수사와 언론의 폭풍이 지나간 후 한성그룹은 마침내 새로운 시대를 맞이했다. 공증된 유언장과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내 손에 모든 것을 확정지어 주었다. 37층 꼭대기에 위치한 회장실. 아버지가 30년간 앉아있던 그 거대한 가죽 의자에 이제 나, 서진이 앉아 있었다. 첫 임원회의 날이었다. 수십 명의 임원들이 회의실에 도열해 있었다. 한때는 나를 간병인으로만 알고 있던 그들이 이제는 고개를 깊숙이 숙이며 말했다. 회장님,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그 순간 나는 속으로 쓴웃음을 삼켰다. 회장님, 그 호칭이 이제 내 몫이 되다니. 하지만 그 무거운 호칭 뒤에 숨어 있는 현실을 나는 너무도 잘 알고 있었다. 이 자리까지 오기 위해 나는 가족이라 불릴 수도 있었던 모든 사람들을 잃었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 시내를 바라보며 나는 그들의 현재를 떠올렸다. 매일 밤 회장실에 혼자 남아 서류를 검토하는 것이 일과가 되었다. 37층 높이에서 내려다보는 서울의 야경은 장관이었다. 한강을 가로지르는 다리들 위로 자동차들의 불빛이 끝없이 흘러갔고 강남과 강북의 빌딩들이 별처럼 반짝였다. 이 모든 것이 이제 내 영향권 아래에 있었다. 한성그룹의 자산만으로도 국가 예산에 필적했고 내가 내리는 결정 하나하나가 수만 명의 삶에 영향을 미쳤다. 하지만 그 거대한 권력 앞에서 나는 종종 혼잣말을 했다. 아버지, 창문에 비친 내 모습을 바라보며 속삭였다. 결국 저는 당신의 뜻을 이어받았어요. 25년 만에 찾은 딸이 이 자리에 앉아 있네요. 그러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다. 하지만 왜 이렇게 쓸쓸할까요? 그럴 때마다 귓가에는 어머니의 자장가가 맴돌았다. 달아, 달아, 밝은 달아, 우리 아기 잘도 잔다. 어린 시절 어머니는 내가 잠들 때까지 이 노래를 불러주곤 했다. 그때는 몰랐지만 이 노래에는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이 담겨 있었다. 이제 나는 그 의미를 안다. 그리고 동시에 깨달았다. 어머니도 이런 외로움을 느꼈을 거라는 것을.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홀로 아이를 키우며 살아야 했던 그 25년의 시간을. 어머니, 이제 이해해요. 나는 책상 위에 놓인 어머니와 아버지의 오래된 사진을 쓰다듬었다. 사랑한다는 것이 때로는 이런 아픔을 감수하는 일이라는 걸. 시계가 자정을 가리킬 무렵 나는 마지막 서류를 덮고 의자의 등을 기댔다. 거대한 회장실은 적막했다. 한때 이곳에는 아버지의 웃음소리와 임원들의 보고가 끊이지 않았을 터였다. 하지만 이제 이 공간을 채우는 것은 오직 나 혼자뿐이었다. 나는 천천히 중얼거렸다. 아버지, 저는 끝내 당신의 딸이었네요. 그 말에는 자부심과 슬픔이 동시에 담겨 있었다. 그런데 이 길의 끝에는
결국 차가운 단절만이 남아 있었어요. 창밖의 도시는 여전히 잠들지 않고 있었다.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각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지만 나는 그 모든 것 위에 홀로 서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신문들은 또다시 나를 주인공으로 다뤘다. 세상은 나를 승자로 불렀다. 역경을 딛고 일어선 성공 신화의 주인공으로 포장했다.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다. 거대한 권력과 끝없는 재산을 손에 쥐었지만 내 곁에는 더 이상 따뜻한 손길도 진정한 가족의 미소도 없다는 것을 나는 동시에 가장 큰 패배자이기도 했다. 가족을 얻기 위해 시작된 여정이 결국 모든 가족을 잃어버리는 것으로 끝났으니까. 그날 밤 나는 회장실을 나와 옥상으로 올라갔다. 서울의 밤하늘에는 보름달이 떠 있었다. 어머니가 불러주던 자장가 속 그 달처럼 달아, 달아, 밝은 달아. 나는 마지막으로 그 노래를 흥얼거렸다. 이제는 나 혼자만 알고 있는 우리 가족만의 노래를. 달빛 아래에서 나는 깨달았다. 진정한 가족은 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이어지는 것이라고 아버지가 말씀하셨지만 정작 그 사랑마저도 때로는 사람들을 갈라놓는다는 것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후회하지 않았다. 적어도 마지막 며칠 동안 나는 진짜 아버지를 만날 수 있었으니까. 그리고 그 짧은 시간 동안의 따뜻함이 평생의 외로움을 견딜 수 있게 해줄 거라고 믿고 싶었다. 제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